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 개론 제4, 6강 이임진왜란 이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선의 역사 중에서 이임진왜란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의 정세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성인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이순신 정신 혹은 이순신의 리더십 등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조선의 정세, 즉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격동의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는 이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자, 조선의 정세는 먼저 조선의 건국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 이념과 우선 사대부 세력에 한 통치 관련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건국을 하면서 초기부터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을 바로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즉 유교 사상의 기반이라는 것은 덕으로 다스리고 또 인정을 베푸는 정치,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국 초에는 어느 국가나 어느 정부가 설립될 당시나 초기에는 체계화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이성계가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면서 초기에는 체계화되지 못했던 것도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조선도 세종대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유교 정치로 발전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집현전을 두고 어떤 다양한 편찬 사업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을 창제했거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학자를 양성시켜서 관료체제에 투입시킴으로써 집어넣음으로써 정비를 하고 국가를 체계화시키고 다스리는데 큰 어떤 기반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종대,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양반 세습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조선 건국 초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큰 힘이 되었던 조선 왕조의 권력의 핵심은 바로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그룹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문인, 또 문반 혹은 동반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무반, 예, 혹은 서반, 이 바로 양반 신분의 그 큰 축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세력들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큰 주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양반계층은 어떤 사대부 신분으로서 조선의 어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조선의 전반적인 것을 지배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이 차별에 대한 어떤 차별이 심화되고 또 결국 이것은 조선을 다스리는데 큰 문제로 이제 이게 큰 심화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양반들은
세습이 되었고, 이 세습이 1, 2년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누적됨으로써 군역을 면제함으로써의 어떤 불평등, 또 신분 간의 각종 신분 간의 차별 등이 결국 조선을 초기에부터 병들게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시간이 흐름으로써 태조 이성계를 도운 부세력 혹은 훈구파들의 권력 남용으로 이게 표출되면서 결국은 귀족, 관료 및 학자 등의 훈구파들이 왕조 사회를 이제 견인하는, 이끄는, 또 유지하는 건국초 지배체제를 확립했다는 그런 큰 장점도 있었지만 결국은 권력 남용과 세습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시대가 흐름으로써 어떤 정파적인 붕당, 출현으로 세력화되고 이것들은 결국 국론 분열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치에서나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어떤 대립이 되게 돼 있죠. 이 집권이 장기화되고 또 여기에 반발하는 어떤 정치 세력 집단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마찰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각종 사화, 즉 구세력과 신진세력의 충돌,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훈구파들은 연산군 시대의 어떤 무오사화, 갑자사화, 결국 여기서 살림세력, 신진세력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집권이 강한 의지가 있었고 어떤 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서 중종 때도 기묘사화, 명종 때도 을사사화 이렇게 해서 조선이 이제 선조 전까지 오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기가 있었죠. 결국 이것들은 전부 다 정치 집단의 어떤 세력화, 또 마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사화,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혼란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이 격동기에 들어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마찰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은 그 원인들이 군역의 어떤 불균형, 또 집권을 이용한 농지 확대, 세습화되고 지금 같으면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가 계속 장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결국 이제 선조가 등장 후에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에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그 붕당이란 바로 뭐겠습니까? 동인과 서인 이 양대 축이 다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혼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 학문적으로 이 붕당이라는 것이 이 세력들이 학문적으로 발전도 시켰지만 어떤 이념적 측면에서 갈등을 하고 또 반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붕당 정치가 심화돼서 국론이 분열됐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진왜란 이제 직전에 국방, 군제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건국 후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병제도 혁신이었죠. 그래서 조선 건국 초기에 이 세도가들은 전부 다 사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집권 세력 어떤 거에 어떤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병제도를 혁파를 시켜서 이 혁파된 이 사병들을 중앙에 군대 조직으로
이제 편입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조 때, 물론은 세조 하면은 우리 이제 조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좋게만 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거의 어떤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의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뭐 오늘 시간은 정치를 평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 세조가 어떻게 됐든 군 체제 시스템, 오늘 같으면 이제 국방, 즉 왕권 호위를 위한 어떤 금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군, 이걸 나름대로 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군 오위제, 갑사라고 그러죠. 왕실의 사병,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파된 사병들을 중앙군에 편입시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앙군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즉 왕주의를 이제 보유하는 그러한 이제 군이었지만 실제로 변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세력들은 뭐겠겠어? 전부 다 지방군이었죠. 그래서 그만큼 진관 체제는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이제 관찰해야 될 것이 임진왜란하고 관련해서 조선의 군제 중에서 진관 체제인데, 즉 각 도에는 육군과 수군을 두었죠. 당연히 그때는 뭐 공군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사, 즉 병영에는 육군의 병영에는 병마절도사를 우리가 간단히 부르면 병사, 수영, 수군절도사, 수사 이렇게 불렸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해군 같으면 함대 사령관, 각 지역에 함대 사령관 있잖아요. 또 각 지역에 우리 또 육군의 뭐 사단, 쉽게 사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수군, 즉 해군을 사령관이라 이제 함대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으면 도지사 관찰사. 여기서는 이제 병사와 수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주요 병영에는 별도의 병영과 수영을 뒀어요. 그래서 전임 병사가 있었죠.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가 그 대표적입니다. 여기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어떤 변방이죠. 그다음에 함경도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순신라고 하려는 수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주축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는 병영, 즉 수영이 다 있었죠. 그래서 또 이 지인을 설치하고 병영과 수영의 또 그 에하에는 또 목사, 군수가 겸임을 했죠. 여기 행정 조직이지만 또 여기는 군사권도 행사를 했어요. 병영에 살 수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병농일치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인과 농민이 교대로 복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변방에 특히 전라도 경상도에 병영과 수영을 두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외구 침입 문제가 컸습니다. 결국 임진왜란도 외구의 침략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것이 도요토미 시대에 와서 이제 정규군이 조선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지방에는 진관 체제를 두었고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수군을 이제 주둔시키면서 외구 침입 문제 이제 우리가 조선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군 문제인데 국제 관계.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지도입니다만은 이 구글 지도죠. 바로 오늘날의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물론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 전체 한반도 전체가 우리 땅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둘로 갈라져서 우리가 참 아픈 현실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당시의 명나라. 물론 당시 차이나 중국도 중국 전체 본토가 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지금 오늘의 중국의 일부분이 명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선과는 이 우호적인 관계, 친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친명을 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명나라 멸망 전까지 4대 정책, 친명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공과 왕의 책봉을 우리는 조공도 바친다고 표현을 이상하겠지만 조공도 우리가 주고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조공을 보내면 또 대국으로서 중국이 우리에게 뭘 보내고 그랬죠. 그리고 또 왕은 반드시 또 책봉을 받아야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건 불가피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선이 이제 친명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명나라와 가깝게 지냄으로써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고 공존 목적,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제 한미 군사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소 국가로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의 일환으로서 이런 외교 정책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친명 정책을 씀으로써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런 국난 시대에 바로 명나라의 참전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지원군을 조선에 파병을 해서 단독으로 또는 조선 즉과 조명연합군을 구성해서 육지에서 또는 바다에서 왜군과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과 관계를 당연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교린정책, 공식적 관계는 맺지 않은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않은 그런 대책, 그 외교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제 외구 대책은 이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이 항상 문제가 이 중요한 어떤 조선 그 집권자, 그 당시에 이제 집권자들은 중요한 외교 정책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회유하고 강경하고 또 온건 이런 걸 반복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왜구는 뭐 일본의 정규군은 아니죠. 그래 해적 집단. 그래서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우리 역사 통틀어서 대대적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힌 해적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마도 문제 이야기죠. 뭐 대마도는 어떤 외구의 어떤 거점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그래서 물론 6.25가 아니죠. 임진왜란 때 왜군의 즉 일본군의 침략, 조선 침공 전략적 전초기지였지만 실제로 왜구의 근거지가 바로 대마도입니다. 그래서 141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훨씬 전이죠. 우리 조선은 이종무 장수를 대마도 정벌 사령관으로 보내서 정벌을 하고 바로 또 철수를 합니다. 그 역사적 그 상황을 추적해 보면 오래 있지는 않아요.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종무 장군이 이제 대마도를 정벌하고 나서 그 뒤로 조선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마도와 정치적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실제로 또 우리 조선 땅으로 이게 이제 복속시키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튼 대마도를 한번 정벌하고 그 뒤로 조선과 이제 이 대마도를 근거로 하는 외구하고는 어떤 교린 정책,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회유, 또 온건 강경을 같이 이제 썼던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외관을 설치한 거죠. 이 진해 웅천이나 동래 울산 여기를 갖다 열어서 요즘 같으면 이제 개방을 해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하고 비슷하겠죠. 또 여기서 이제 난을 일으켜서 외구들이 또 폐쇄도 하고 했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이제 구사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외국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어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진화가 돼서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정규군이 조선을 침공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임진왜란, 이순신의 임진왜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그러면 서구인은 어떻게 됐을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15세기 전후에 유럽엔 문해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해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중세시대에서 근세시대로 넘어오는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라든지 항해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발전을 시켜서 서방의 이 세력들이 동방 또는 아프리카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전이라든지 1497년 바스코다가마 인도, 1519년 마젤란 세계 일주 등등에서 16세기에 유럽이 세력이 급팽창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임진왜란 전후에서 서구에서 있었던 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주 정복과 착취의 대상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문명이 발달한 국가가 문화나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를 침공하고 또 지배했던 것은 뭐 세계사적인 잘 아는 그 역사죠. 우리도 결국은 일본이 왜군이 우리를 침공했던 것은 그만큼 서구 문물에 우리보다 먼저 다가서서 그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일본이 어떻게 서구 문물을 좀 받아들였는지 상황이 이제 일본의 정세죠, 당시에. 그래서 그 역사적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1543년 포르투갈 선원들이 방문하는 계기가 되고, 또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서구의 어떤 그 신무기를 도입하고 또 제작 기술을 터득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장기 내전을 거의 종료시키고 강력한 군주로 부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조선 침공의 가장 큰 변화라고, 가장 큰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인 겁니다. 심지어는 뭐 신부, 신부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실제 우리를 임진왜란 침공 시에 신부까지 조선에 같이 대동하고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힘이 있으면 뭔가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것이 사람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 아니겠습니까? 팽창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야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해외 정벌 야심, 결국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욕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실행을 옮기지는 못했지만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군함 2척을 이제 사드리겠다는 그런 그 시도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591년 이제 명나라 정벌 야욕을 천명을 하고, 또 1587년에 임진왜란 수년 전이죠. 대마도주와 도마주 아들에게 조선을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이런 터무니없는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하죠. 그러면 대마도주는 또 이걸 갖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결국 이제 전달이 이제 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대마도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또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이제 조선 정부에 요청한 것이 통신사 파견을 해라. 원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결국은 1589년 11월 18일 통신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선통신사로 갔던 정사 황윤길 책임관이죠. 근데 부책임자 부사 김성일이 재채기가 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한성을 떠난 것이 1590년 3월 6일입니다. 그래 돌아온 날짜가 1591년 3월이에요. 그 1년 가까이 시간이 이제 걸렸죠.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물론 당시 교통수단이 안 좋은 것도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있었지만 당시 수도가 이제 교토죠. 거기를 도착은 7월 22일입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때 출전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동이 불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일부러 그랬는지 어쩐지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추정하건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평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산발적으로 다 평정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방에 가서 다른 이제 저항하는 세력들을 제압하는 그런 전쟁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11월 7일 결국 한겨울이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귀국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황룡길과 부사 김성일의 엇갈린 보고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황룡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쥐새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죠. 김성일. 그래서 황룡길은 아주 정반대의 어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인상착의라든지 그 다음에 속내를 이야기하죠. 침략이 올 것이다. 음, 아주 담력 있고 대단한 지략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대신에 김성일은 정반대 이야기도 했잖아요. 뱀뱀치 못하다. 결코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참 여기서 김성일에 대해서 표현을 더 하고 싶지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성일에 대해서는 이순신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나올 겁니다. 이 사람도 임진왜란때 나름대로 공이 있어요. 뒤에서 쭉 이제 임진왜란 보면 어떤 그 병사도 하면서 그러나 이 첫 단추를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 허위복을 합니까? 그것도 이 중차대한 외적이 침공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그 후에 임진왜란 때 공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을 세웠든 간에 엄청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조는 현명하지 못한 선조가 또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요한 국난 직전의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한 겁니다. 물론 이 정사와 부사가 엇갈린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판단은 누가 합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최고 통수권자는 이걸 판단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선조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선조는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당시의 백성이죠.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중체된 시기에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명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사려 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정책을 국방 정책을 세웠더라면 또 역사가 어떻게 바꿔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가장 선조의 비판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제 정세, 국제 외교에 둔감한 그런 위정자, 정말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정말로 뼈아픈 잘못된 위정자의 판단력이 국가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가 없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모든 전쟁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그 대군을 가지고 원정,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정을 가는 겁니다. 원정 정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간단히 보면 이 1591년 3월 달에 이제 전국의 어떤 그 대신들을 다 대판성에 집합시켜 가지고 조선 침략과 명나라를 진격하겠다는 그런 것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은 이 전쟁 준비의 작전 계획을 전략을 시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91년 9월 3일 이기섬 많이 나오죠. 우리 대마도하고 대마도의 전선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가깝죠. 대마도 맑은 날 저 부산 태종대에서 보입니다. 예. 그래 대마도 전초기지였잖아요. 왜군이 이 조선 침공할 때. 그래 이기섬이 여기 있고 또 나고야. 나고야는 다른 쪽 나고야 아니고 이쪽 나고야입니다. 그다음 학가다 시모네세키. 이 바로 이런 그 지역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왜군들이 여기서 수경도 하고 대마도로 이제 집결하기 전에 일본 전역에서 모았던 군사들이 여기서 대기하고 대마도로 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런 이 기지들입니다. 그 침공군을 이제 편성한 거 보면 먼저 육군, 당연히 뭐 상륙군, 육군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16개 사단 등등 해가지고 총 이제 이 부산에 침공한 최초 선봉 부대는 약 5만여 명, 5만 2,500여 명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징발된 군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많게는 30만여 명, 또 뭐 15만여 명 이렇게 이제 토탈로 따지면 그러는데 그 데이터들이 어떤 그룹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버니시 사단은 약 1만 8,700여 명, 후속 부대들이 합해가지고 약 5만여 명.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키섬이라는 시모노세키 대기했던 병력들은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세력들 약 5만여 명 이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처음에 조선에 불법 침공했던 왜군들 군사들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권위 씨가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하고 또 해전을 공부하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봉 사단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이제 사진은 이 그림은 뭐냐면 바로 왜군이 1592년 4월 13일 날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세 군데로 갈라져요. 권위 씨는 중앙으로 이제 중앙로로 갔고 또 우측으로 해서 경주 쪽으로 이제 쭉 올라간 이제 수장은 이제 가토 아주 그 권위 씨하고는 라이벌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이쪽으로 김천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진군했던 그 장수는 이제 구로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주에서는 또 우리 이일이 여기서 격파당했고 그 다음에 또 충주 탕금대에서는 4월 26일, 28일부터 신립 그 다음에 5월 2일, 3일 수도 서울 함락, 개성 함락 이렇게 해서 6월 13일까지 이렇게 이제 북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왜군들은 여기서 쭉 저기 청주 통해서 평양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지나 이제 가서 이제 조선 이 국토를
왜군들이 이렇게 밟았던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쪽 저 함흥 지나가서 저 위에까지 엄청나게 조선을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진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이렇게 짓밟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592년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1900년도 초에 조선을 또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일본과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외구 그 전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외구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비정규군이고 해적 집단이고 여기 정규군이 조선의 강토에 불법 침략 침공한 것이 1592년. 그 다음에 또 이제 근세에 돌아서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의 정세, 또 우리 조선을 둘러싸고 있는 명나라, 그 다음에 중국이죠. 오늘의 일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또 조선은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라면 이상하지만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또 어떤 정치적 또 전략적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